안녕하십니까, 김정용입니다. 오늘은 국제정치 이해 중에서 현실주의, 리얼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리즘의 여러 이론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이론을 가지고 요즘 한창 증폭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세력 경쟁, 세력 전쟁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실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면, 현실주의는 토마스 홉스적 전통을 이어받은 학파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마스 홉스가 말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인간은 투쟁적이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사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결국 인간은 전쟁을 했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인간은 일단 투쟁적이고 전쟁까지 할 수 있는 존재다. 또 다른 하나는 무정부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끼리 서로 싸울 때 그것을 말릴 정부나 법이 없다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홉스가 어떠한 결론을 내립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힘을, 파워를 기르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현실주의 학파, 리얼리즘, 리얼, 현실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욕을 이 현실주의가 먹습니까? 너네는 평화를 생각 안 하냐? 평화 생각하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주의 이론에서도 어떻게 하면 국제적인 평화가 올 수 있는가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이것을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 현실주의 학파의 첫 번째 이론은 세력 균형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세력 전이 이론입니다. 세력 균형 이론은 밸런스 오브 파워. 먼저 이 세력 균형 이론을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낱말 그대로 세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평화가 온다라는 겁니다. 국가나 동맹이 서로가 서로에게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싸움을 걸거나 전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 간의 균형이 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한쪽의 힘이 빠질 때, 한쪽이 약해질 때 다른 한쪽이 전쟁을 해서 이기고 싶은, 정복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생기지 못하게 하려면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예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예가 중국의 삼국지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의 책사인 제갈량이 천하 삼분지계라는 전략을 세웁니다. 천하를 왜 3분 하려고 했죠? 세 등분 나누는 이유는 유비의 총나라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총나라는 손권의 오나라와 힘을 합쳐서 제일 센 조조의 위나라와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만 이 총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제갈량은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제갈량은 천하 삼분지계 세력 균형 이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세력 균형론자들은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큰 전쟁, 직접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팽팽하게 이어왔던 것은 바로 미국과 소련의 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양극 간의 싸움이 없었다, 직접적인 싸움은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력 전이 이론, 파워 트랜지션 시어리는 이거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세력이 불균형일 때 오히려 국제적인 평화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국제체제는 피라미드와 같은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맨 위에가 패권국이죠. 그 다음이 주요한 강대국,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이 패권국과 주요한 강대국 사이에 확실하게 위계 질서가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세력이 불균형해야 오히려 국제적인 평화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국제 평화가 깨지게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주요한 강대국 중에 패권국에게 불만이 있는, 불만족스러워하는 주요 강대국 중에 하나가 엄청난 국력 신장을 해서 그 세력이 패권국과 거의 균형을 이루게 되려고 할 때 상당한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도전국과 패권국 사이의 세력 전이, 세력이
서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오게 될 때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이 이론은 당시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케네스 올간스키에 의해서 그의 저서 월드 폴리틱에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그 당시 1958년도에는 지배적인 이론이 세력 균형 이론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간의 이 팽팽한 세력 균형을 설명을 했지, 이 파워 트랜지션 시어리, 세력 전이 이론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기에 직접적인 전쟁이 없었다는 것이 미국과 소련이 세력의 균형이 팽팽해서 세력 균형 이론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소련에 비해서 훨씬 지배적인 위치, 즉 미국이 패권국이었고 소련은 그 밑에 있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소련이 미국에게 싸움을 걸 수 없었다는 세력 전이 이론이 더 설명을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패권국의 지위를 잃을까봐 쫓아오고 있는 강대국에 대해서 많은 주저앉히기 정책을 썼습니다. 즉 패권국가, 도전국가 간의 위계질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썼었죠. 일단 미국이 왜 1970년대에 패권국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고 위협을 느꼈는가? 그 첫 번째는 1964년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졌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베트남한테 질 수가 있나? 하지만 결과는 1970년대 중반에 다 퇴각을 하고 결국 베트남은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1970년도에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그 반면에 전범국이었던 서독과 일본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범국이어서 국방을 키울 수 없는 그러한 자원을 경제에 모두 힘을 쏟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서독과 일본은 상당히 경제가 발전하고, 미국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죠. 무임승차. 너희들은 국방은 신경 안 쓰고 경제에만 이렇게 하니 미국은 경제가 쇠퇴하는데 너희들만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은 일본의 경제 성장에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5년 미국 플라자 호텔에서 여러 강대국들을 모아놓고, 그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을 모아놓고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 플라자 합의 내용은 즉 일본의 엔화와 서독의 마르크화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거죠. 일본의 엔화의 가치를 높이게 되면 일본은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은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결국은 거품 경제로 빠져들고 만 것이죠. 결국 미국은 일본을 주저앉히는 정책이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이 가장 경쟁국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디죠? 바로 소련입니다. 이 소련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1970년대 미국 감히 가장 싫어하는 공산주의 체제인 중공, 그 당시는 중국이 중공이었습니다. 중공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1971년도에 그 당시 유엔의 상임이사국이었던 대만이 물러나고 중공이 그 5개 상임이사국 자리에 앉게 됩니다. 상당히 놀라운 것이죠. 자유진영의 대만을 미국이 아웃시키고 중공을 거기에 앉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바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격차, 세력 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련을 주저앉히려고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공과 나중에는 1979년에 수교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은 냉전 시기에 패권국의 지위를 위협받을 때마다 주저앉히기 정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위계 질서를 가져왔기 때문에 국제 체제에서 커다란 전쟁 없이 냉전을 치를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소련은 세력을 키우지 못하고 자신들의 불만족인 것을 자신이 직접 체제를 바꾸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죠. 세력 전이 이론에 의하면 이제 상대는, 다시 얘기해서 주요한 강대국은 중국으로 타겟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또한 미국은 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탈냉전 시대에도 중국을 주저앉히는, 즉 세력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 그 정책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탈중국화입니다. 즉,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 전 세계 제조업의 30%가 넘는 것을 중국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그 잘 살던 선진국들이 마스크 한 장이 없어서 그렇게 쩔쩔매는 걸 보면 얼마나 이 제조업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것인데요. 이러한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탈중국화를 미국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유도된 지역이 어디냐면 베트남, 값싸고 훨씬 질 좋은 노동력이 있는 이 베트남, 인도,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를 수 있는 또 13억의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인도, 또 북미, 중미, 남미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멕시코, 이러한 지역으로 중국의 공장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애플은 그 애플의 아이폰이 90%가 중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 이번에 아무것도 내놓지를 못했죠. 그래서 벌써부터 초기 단계에서 20%가 일단은 인도로 공장이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또 어디로 옮겨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세계의 공장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이죠. 또 미국은 중국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동맹국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앵글로 얼라이언스, 즉 앵글로색슨 동맹이라고 하는 5I를 가지고 있죠. 5개의 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앵글로색슨 쪽이 모인 이런 나라들의 지원을 받고 있고, 여기에 영국과 일본이 다시 한번 가까워지고 있는 영일 동맹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인도를 포함시키는 인도 태평양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을 옥죄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불만족 세력인 강대국 중국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근데 여기는 약간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 민주 정부대 공산 독재 정부 이렇게 나눠지고 있으면서 중국을 상당히 뼈아프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상당히 불편한, 불만족스러운 현상이겠죠. 하지만 또 중국 입장에서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중국이 발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미국 또한 지대한 도움을 줬습니다. 불만족인 것과 만족스러운 것이 공존하는 이 중국이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중국이 이 불만족인 것을 고치지 않고 미국과 경쟁하면서 미국의 세력을 따라잡으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불만족인 체제인 경제 개방과 또 민주 정부로 옮겨갈 것인지, 그것은 어떠한 선택을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중국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동맹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스테판 왈트라는 분이 동맹의 개념을 두 가지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균형 동맹, 그 다음에 편승 동맹. 균형 동맹은 balancing alliance, 편승 동맹은 bandwagoning alliance. 이 균형 동맹은 쉽게 얘기하면 약한 쪽에 붙어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동맹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갈량이 썼던 동맹이죠. 그리고 편승 동맹은 이기는 쪽에 붙는 동맹입니다. 그래서 이길 것 같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밴드웨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밴드웨곤은 그 어떤 퍼레이드에 앞에 나와 있는 악대 차를 얘기하는 것이죠. 시류에 편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한 동맹을 택해야 할까요? 제갈량은 균형 동맹을 택한 이유가 조조편에 위나라 쪽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서는 순간 자기는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속국이 되거나 부하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외교, 손권의 오나라와 손을 잡은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편승 동맹, 한미 동맹 쪽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편승 동맹 쪽에 서야 할 이유는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길 확률이 높은 쪽이 이쪽입니다. 그거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두 번째는, 또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가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같이 공유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 이쪽이죠.
또 세 번째는 간섭이 덜한 패권국을 선택해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쪽 패권국이 우리에게 더 간섭을 많이 할까요? 이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는 편승동맹, 한미동맹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막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잘 살게 되고 또 북한이 저렇게 쫄딱 망한 건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줄 잘못 쓰고 줄 잘 선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나라, 특히 우리와 같이 아주 힘이 강한 나라가 아닌 이상은 줄을 정말 잘 서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중국의 동맹이라고 보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동맹을 맺을 것인가, 중국과 동맹 관계를 계속할 것인가, 여기에 상당한 궁금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